전하, 이리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천만 두고 가시나이까? 1494년 음력 12월 24일 새벽 창덕궁 대조전을 가득 메운 내관들의 다급한 외침. 조선 제9대 왕 성종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8세.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배꼽 아래 종기에서 고름이. 내의원 의관들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폐에서 피가 올라왔고 온몸은 피부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등창에서 흘러나온 고름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침, 숨 쉴 때마다 목구멍에서 들려오는 거친 소리. 천식과 폐결핵이 그의 목숨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왕의 곁에는 정현왕후 윤씨가 있었습니다. 성종이 12명의 부인을 두었지만 마지막 순간 함께한 이는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후궁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전마마. 정현왕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성종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38년의 생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군으로서의 업적? 아니면 12명의 부인과 28명의 자녀를 둔 호색가로서의 욕망? 실록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폐결핵과 천식 등의 폐병 합병증, 두통, 기어증, 써증, 등창, 피부종기, 그리고 은밀하게 남겨진 또 하나의 기록. 조선시대 의학 연구자들은 이 기록에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독의 증세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피임기구도 없었고 세정제도 없었습니다. 궁궐의 왕이라 해도 아니 오히려 여러 여인을 가까이 했기에 더욱 성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백석예술대 김수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 왕조실록에는 성종이 매독 증세를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조전 밖에서는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정의 대신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성종의 숨은 이미 끊어진 후였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승하하셨다. 비통한 외침이 창덕궁을 가득 메웠습니다. 28명의 자녀를 둔 왕이었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8세의 세자 훗날 연산군이 될 그 청년은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홀로 죽어간 왕. 그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낮에는 경연에 참석하고 신하들과 국사를 논하며 조선의 법도를 세웠던 성군. 하지만 밤이 되면 12명의 부인들 사이를 오가며 욕망을 채웠던 남자.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요순 야걸주. 낮에는 요순 같은 성군이지만 밤에는 걸주 같은 호색가라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온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 이것이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조선 최고의 성군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12명의 부인을 두었을까요? 그리고 실록에 기록된 그 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69년 음력 11월 28일 경복궁. 13세 소년이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훗날 성종이라 불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왕위에 오른 것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1457년 음력 7월 30일 성종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와 세자빈 한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명은 경신.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달 만에 아버지 의경세자가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세자가 승하하셨다. 궁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조의 장남이자 후계자였던 의경세자. 그가 2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장남 월상군과 차남 그 두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 한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세조는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겨 궁궐에 남아 있어도 좋다고 했지만 한씨는 정중히 거절하고 사저로 물러났습니다. 왕위 계승권을 잃은 두 소년과 과부가 된 여인. 그들의 미래는 어둡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혈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 벼락이 쳤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한 환관이 벼락에 맞아 즉사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형 월산군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혈마는 태연히 서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저 아이는 태조와 세종을 닮았구나. 기상과 학식이 뛰어날 것이다. 1461년 5세가 된 혈은 자산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1467년 11세 때 당시 최고 권력자 한명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한씨가 꾸준히 한명회, 신숙주 등 조정 대신들과 교류하며 아들의 미래를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1468년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왕위는 의경세자의 동생, 즉 혈의 작은아버지인 예종에게 돌아갔습니다. 혈은 잘상군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왕위와는 더욱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69년 예종이 즉위한 지 겨우 14개월 만에 갑자기 승하한 것입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종에게는 3세의 어린 아들 제한대군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에게는 형 월산대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한대군이나 월산대군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비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의왕후가 나섰습니다. 제한대군은 너무 어리고 월산대군은 몸에 병이 있습니다. 차라리 둘째인 잘상군이 왕위를 잇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신숙주를 비롯한 대신들은 정의왕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 한명회였습니다. 1469년 음력 11월 28일 13세 소년 혈이 경복궁에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탄생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3위였던 소년.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하고 일찍 죽었기에 왕위와는 무관할 것 같았던 소년. 그가 기적처럼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13세는 너무 어렸습니다. 정의왕후는 즉시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정의왕후와 한명회, 신숙주 등 원로 대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저 형식적인 존재였습니다. 성종은 명나라 황제에게 고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1470년 명나라 헌종 황제로부터 고명과 인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성종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에서 밀려난 형 월산대군과 사촌 제한대군. 성종은 이들을 회유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을 좌리공신에 책봉하고 많은 노비와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성종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경연에 성실히 참석하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조강주강석강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어린 왕의 성실함에 신하들도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1476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성종이 20세가 된 것입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친정을 허락했습니다. 1월 13일 대왕대비의 교서가 한글로 작성되어 신하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 20세 성종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7년간 억눌렸던 권력에 대한 욕망, 왕으로서의 자부심이 그의 눈에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영특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젊은 왕이 밤의 왕이 될 줄은 말입니다. 낮에는 성군으로 조선의 법도를 세우지만 밤에는 끝없는 욕망에 빠져들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476년 20세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성종은 달랐습니다. 다른 왕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경연을 열었습니다. 조강, 주강, 석강. 아침, 낮, 저녁으로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고 국정을 토론했습니다. 경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성종은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연로한 대신뿐 아니라 젊은 문신들의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유교군주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결단은 살인파 등용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세조의 측근 공신들, 즉 훈구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성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살인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 학자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세력 균형.
이것이 성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권력이 치우치지 않도록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였습니다. 1485년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이 법전은 성종대에 이르러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를 담은 영구불변의 법전. 이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통치의 근간이 된 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의 법도가 완성되었소. 성종은 흡족해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세종대왕 이후 최고의 성군이십니다. 실제로 성종대는 조선의 문화 전성기였습니다.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악학괴범, 수많은 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학문과 예술이 꽃피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1479년과 1491년 두 차례에 걸쳐 여진족을 정벌하여 변방을 안정시켰습니다. 조선은 태평성대를 구가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성종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종종 미행을 나갔습니다. 변복을 하고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어느 겨울날 성종은 남산골 허름한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춘추자전을 유창하게 읽는 소리였습니다. 성종은 불을 빌린다는 핑계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선비와 이야기를 나눈 성종은 그의 학식에 감탄했습니다. 돌아온 후 성종은 그 집에 몰래 쌀과 고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과거 시험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백성을 사랑하신다. 성종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성종은 또한 홍문관을 부활시켰습니다. 세조 때 폐지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하여 1478년 홍문관을 학술연구기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왕의 자문기관이자 언론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홍문관 학자들은 왕에게 직언을 올릴 수 있었고 국가 중대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관수관급제도 성종의 업적입니다. 이전에는 수조권을 가진 양반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고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성종은 완벽한 유교군주였습니다. 검소하고 학문을 사랑하고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왕. 낮에 성종은 요순 같은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1474년 성종이 18세 되던 해에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왕비 공해왕후 한씨가 19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공해왕후는 장인 한명회의 딸이었습니다. 성종이 11세 때 결혼하여 즉위와 함께 왕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자리는 비워둘 수 없었습니다. 후사가 필요했습니다. 1473년 공해왕후가 사망하기 전부터 성종은 이미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후궁은 윤기견의 딸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수기에 봉해졌습니다. 공해왕후 사망 후 성종은 별도의 왕비 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76년 7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궁이었던 수기의 윤씨를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윤씨를 왕비로 삼는다.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후궁을 왕비로 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476년 11월 7일 윤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자융, 훗날 연산군이 될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밤마다 다른 후궁들의 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윤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477년 수구의 홍씨에게서 첫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1478년 명빈 김씨에게서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1479년 귀인 정씨에게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후궁들이 차례로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의 발길은 점점 더 자주 후궁들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왕비 윤씨는 질투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매일 밤 다른 여인들을 찾아가시나이다? 하지만 성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주 다른 처소로 향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다른 여인을 찾아다니는 왕, 28명의 자녀를 낳게 할 왕, 주요순 야걸주라는 별명이 생긴 것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성종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476년 7월 후궁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해 11월 그녀는 세자 융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479년 윤씨는 왕비에서 폐출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질투였습니다. 성종은 왕비 윤씨가 있음에도 밤마다 다른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숙의 홍씨, 명빈 김씨, 귀인 정씨, 귀인 엄씨, 후궁들이 차례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윤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종이 또 다른 후궁의 처소로 가려 하자 윤씨가 막아섰습니다. 전하, 어찌 매일 밤 다른 여인들만 찾아가시나이까? 성종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왕비가 간섭할 일이 아니오. 윤씨는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성종의 얼굴을 핥혔습니다.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남았습니다. 감히.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비께서 전하의 용안에 상처를 입히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씨의 처소에서 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비상은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왕비가 전하와 후궁들을 독살하려 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모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윤씨에게 불리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나섰습니다. 저런 투기하는 여자를 왕비로 둘 수 없다. 인수대비는 윤씨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왕비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질투에 눈이 먼 여자, 게다가 왕의 얼굴을 핥히다니. 신하들도 가세했습니다. 왕비를 폐출하소서.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윤씨는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1479년 성종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궁에서 내쫓아라. 윤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3세 아들 융은 궁궐에 남았고 윤씨는 홀로 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출된 윤씨는 궁 밖에서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왕비에서 서인으로 전락한 여인, 그녀를 돌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482년 신하들이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비 윤씨를 사사하소서. 그녀가 살아있는 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성종은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생모이다. 죽일 수 없다. 하지만 신하들의 상소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성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세자를 생각하면 윤씨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을 이기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1482년 성종은 무너졌습니다. 사약을 내린다. 폐비 윤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28세였습니다. 윤씨는 사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6세 아들 융을 궁궐에 남겨둔 채 말입니다. 이 사건은 성종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을 후회했습니다.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일을 사후 100년간 언급하지 말라. 하지만 이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갑자사화라는 끔찍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폐비 윤씨 사건 이후 성종은 달라졌습니다. 1480년 그는 후궁이었던 또 다른 윤씨를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영원부원군 윤호의 딸 정현왕후 윤씨였습니다. 정현왕후는 달랐습니다. 폐비 윤씨의 비극을 지켜본 그녀는 매우 현명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찾아가도 결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전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성종은 정현왕후에게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어진 왕비를 찾았소. 마음이 편안하오. 그리고 성종은 더욱더 자주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도 간섭하지 않고 신하들도 후궁을 두는 것은 왕의 권리라 여겼습니다. 오히려 왕실을 번성시키는 일이라 칭찬했습니다. 성종은 생각했습니다.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낮에는 신하들의 간섭을 받으며 국사를 논해야 하고 취미도 허락되지 않는다. 활쏘기도 서예도 심지어 동물을 키우는 것조차 신하들이 반대한다. 하지만 밤은 다르다. 밤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후궁을 찾아가는 것, 이것만이 내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다. 이렇게 성종의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은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역대 왕들도 모두 후궁을 두었다. 태종도, 세종도, 세조도 모두 그랬다. 이것은 왕의 권리이자 의무다. 왕실을 번성시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신하들도 동조했습니다. 전하께서 왕자와 공주를 많이 두시는 것은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후사를 튼튼히 하시어 왕실을 번창하게 하소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성종의 목숨을 갉아먹는 독이 될 줄은 말입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임기구도 세정제도 없던 시대에 여러 여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종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이미 무서운 병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1480년대 성종의 밤은 바빴습니다. 후궁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성종은 12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공예왕후 한씨, 첫 왕비였지만 19세에 사망, 자녀 없음. 두 번째, 폐비 윤씨, 왕비였다가 폐출되어 사사됨, 아들 연산군 출산. 세 번째, 정현왕후 윤씨, 1480년 왕비 책봉, 일남 삼녀, 아들이 중종. 그리고 9명의 후궁들, 총 16남 12녀, 2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25년의 재위기간 동안 28명의 자녀, 평균 1년에 1명 이상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종은 거의 매일 밤 다른 후궁의 처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왕의 승은, 즉 왕이 후궁을 부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내관이 기록을 남겼고 언제 어느 후궁의 처소에 갔는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피임기구가 없었습니다. 세정제도 없었습니다. 위생관념 자체가 현대와 달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목욕 습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주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의학관념에 따르면 옷을 벗으면 풍기가 들어와 병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온천욕 같은 온수 목욕은 진액이 빠져나가 원기가 손상된다고 여겼습니다. 왕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몸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실록을 보면 성종은 가뭄이 들 때마다 수반을 자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물에 말아먹는 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성군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설사를 유발했고 소화기관을 약화시켰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위생적 환경에서 여러 여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성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백석예술대 외식산업학과 김수진 교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조선시대 왕들은 성병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피임기구도 세정제도 없던 시대, 임질과 매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는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종, 중종, 숙종, 정조, 순조는 매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매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초기에는 피부에 궤양이 생깁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피부병, 탈모, 발열, 그리고 말기에는 뇌와 심장까지 침범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없었고 소독약도 없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고통받다가 죽는 병이었습니다. 성종에게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것은 1480년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실록을 보면 이 무렵부터 성종의 건강 이상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전하께서 종기가 생기셨다. 종기, 피부에 생기는 고름주머니입니다. 세균 감염으로 생깁니다. 소독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성종에게 종기가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다리에, 그리고 하체에도 말입니다. 의관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여전히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1480년대 후반 성종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려웠고 따가웠습니다. 의관들이 약을 올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피부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1490년대 초반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결핵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끔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두통이 심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자주 나른했습니다. 기어증,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서증에 시달렸습니다. 일종의 더위를 먹는 병이었는데 성종은 유독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90년 4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성종은 여전히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 해에도 왕자와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신하들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하께서 왕실을 번성시키시는구나. 28명의 자녀를 두시다니 과연 왕이시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이것은 성종의 죽음을 재촉하는 말이었습니다. 성종은 몰랐습니다. 매일 밤 다른 처소를 찾아갈 때마다 그의 몸속에서는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 병이 그를 38세의 나이에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494년 가을, 성종의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음력 9월 성종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38세였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전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성종은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폐결핵이 악화된 것입니다. 전하, 숨을 크게 쉬십시오. 하지만 성종은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천식 증상이 심했습니다.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났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전하의 배꼽 아래에 큰 종기가, 의관들은 경악했습니다. 배꼽 아래 하복부에 거대한 종기가 생긴 것입니다. 고름이 차 있었습니다. 크기가 주먹만 했습니다. 급히 치료해야 합니다. 의관들이 침을 놓고 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종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성종의 온몸에는 피부병이 퍼져 있었습니다. 붉은 반점, 궤양, 고름, 보기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등에는 등창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두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관들은 난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의원의 한 늙은 의관이 조용히 다른 의관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화류병의 증세입니다. 화류병, 성병을 뜻하는 은밀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 어찌 감히. 의관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에게 성병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은 실록에 은밀하게 기록으로만 남겼습니다. 전하께서 하체에 이상이 있으시고 피부에 궤양이 생기며 고름이 흐르는 증세. 당시 의관들은 이 병을 양매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병명이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궤양이 양매, 산딸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체면 때문에 감히 실록에 직접적으로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백 년 후 현대의학자들이 이 기록을 보고 분석했습니다. 백석예술대 김수진 교수는 조선 왕들의 사망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조실록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피임기구와 세정제가 없어서 왕들이 성병에 취약했다. 임질과 매독이 많았는데 성종, 중종, 숙종, 정조, 순조는 매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매독의 증상은 명확했습니다. 1단계 성기 부위에 궤양, 2단계 전신 피부 발진, 탈모, 발열, 3단계 내장기관 침범, 뇌 손상, 심장 질환. 성종의 증상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부병, 하체의 종기, 폐결핵, 등창. 이 모든 것이 매독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매독은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폐결핵 같은 다른 감염병에 쉽게 걸립니다. 피부 감염도 자주 생깁니다. 종기, 등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병을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은 1928년입니다. 그 전까지 매독은 불치병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고통받다가 죽는 병이었습니다. 성종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음력 10월이 되자 성종은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음력 11월 성종은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죄수들을 풀어주고 백성들의 죄를 사면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종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자신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성군이려 했던 것입니다. 음력 12월 성종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야위었습니다. 배꼽 아래 종기는 터졌습니다. 고름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침구가 모두 더러워졌습니다. 등창도 여러 개가 터졌습니다. 등 전체가 짓무른 상태였습니다. 피부병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얼굴까지 침범했습니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준수하다던 왕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관들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늙은 의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왕을 섬겼지만 왕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성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이라는 것을,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욕망